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두 번째 독재자 김정일.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당신이 없으면 저국도 없다. 아버지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든 주인공이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부자 세습의 장본인이다. 어디 그뿐인가? 아들 김정은까지 후계자로 삼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은 3대 세습을 단행하고야 말았다. 왜? 도대체 왜 김정일은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권력을 잡게 했을까? 김정일이 권력에 욕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불과 22세 때. 그 당시 김일성은 세 아들에게 골고루 권력을 나눠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김정일은 동생들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 김영주까지 몰아내면서 독재자가 되는데 성공한다. 김정일이 어떻게 북한 최고의 독재자가 됐을까? 그리고 김정일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을 만나보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초대. 1997년 10월 8일 김일성이 죽은 지 3년 3개월 만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형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두 번째 독재자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김정일. 저는 그 김정일이가 아주 단호하고 배짱이 있고, 특히 그 지략이 뛰어나고, 그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변에서 김정일이 좋은 소리만 했으니까, 교육도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쳤으니까 뭐 다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죠. 물론 외모 같은 거는 뭐 계속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딱 한 번 했잖아요. 조선 뭐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때 어느 열병식에서 딱 듣는 순간에 이건 또 뭐야, 뭐 이런. 그 순간에 군대들이 꽉 웃었대요. 그랬으니까 뭐 온 나라가 웃었겠죠. 뭐 솔직히 우리도 그 집안에서 저것도 뭐야, 왜 기득기득 했는데. 지성이 뭐 김일성도 태양이라고 그래. 그건 또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고, 또 김정일은 또 21세기 태양이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 태양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지. 김정일은 1964년 대학을 졸업한 직후 당 중앙위원회 비서처 참사실에서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다. 그의 나이 불과 22살. 김정일은 중앙위원회 비서처 참사실에 1년간 있으면서 당을 파악한다. 그 후 내각 1부수상 참사실로 자리를 옮겨 북한 정부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게 된다. 김정일은 약 2년 동안 당과 정부의 업무를 파악한 다음 1966년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에 오른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김정일이 24세 때 오른 조직지도부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아시다시피 중앙당 조직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 사회 전반을 영도하는 이제 부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의 영도와 통제를 이제 실현하는 부서인데요. 조직지도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과 그다음에 각급 조직에 대한
금년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 중에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이 밝힌 대로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는 당의 최고 핵심 부서였다. 김정일은 불과 24살 때 이 부서의 책임 지도원이 된 것이다. 비록 직급은 낮았지만 어린 나이에 이런 핵심 부서에 배치된 것은 김일성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20대에 이미 정치에 입문해 자기 자리를 차지한 김정일.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작년 세계 정치사에는 수많은 정치가 영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상지론의 독창성과 천리해안의 예지, 탁월한 영도력에 있어서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과 같으신 그런 절세의 위인 선군 태양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북한노동당 관계기관이 제작한 김정일 전기에는 김정일에 대한 모든 것이 실려 있다. 김정일이 태어난 해부터 이름, 형제관계, 생모의 급사, 학력, 유학, 외국 방문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기록을 파헤쳐 보면 하나같이 모순 덩어리다. 김정일은 출생부터가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친위존사이신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박두광명성을 높이 하나 올리시어 조선의 영광의 새 아침을 펼쳐주시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에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날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일성이 41년 4월 9일 부인과 헤어져 만주로 간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에 따라 김정일의 출생일이 42년 2월 16일이라면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은 300일 이상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북한에서도 1974년 2월까지는 김정일의 출생 연도를 1941년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을 1942년 2월 16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김정일이 1941년 2월에 태어났다고 사실대로 밝히면 김정숙이 임신을 했던 1940년 10월, 김일성이 부하들을 남겨둔 채 안전지대로 대피해 아이를 가진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둘째, 김정일의 출생연도를 1942년으로 고집하는 것은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의 끝자리 2와 맞추기 위함이다. 어쨌든 김정일의 출생은 김정일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 중 하나로 남아있다. 태어난 날짜부터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김정일.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인 야망이 강한 인물이었다. 전 중앙당 국제비서 황장엽에 따르면 김정일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전한다. 하물며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김정일의 첫째 부인 성혜림의 친구였던 조선인민군 협주단 김용순 단원의 증언이다. 그런데 조선의 어머니는 김정일이는 김정숙이 하나다 이거야. 조선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 그래서 김성애를 곁가지로 엄청 미워했지. 어머니라고 안 불렀잖아. 경리하고 정일이는 어머니를 김성애 여사를 평생 어머니라고 안 불렀습니다.
쪼짜라 그래서 쪼짜는 뭐인가 러시아 말인데 아짐이라 소리야. 아짐이. 1949년 김정숙이 사망하고 계모 김성애가 들어왔을 때 김정일은 새어머니 김성애를 이렇게 불렀다. 내래 아줌이라 부르가시오. 새어머니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김정일. 어린 시절에 그는 한마디로 독재국가의 왕자였다. 김정일은 어릴 때부터 왕자처럼 행세했고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의 대리인인 양 행동했다. 어릴 때는 그의 오만방자함이 철이 없어 그렇다 하겠지만 김정일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기는커녕 더욱더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일찌감치 권력의 맛을 본 김정일. 청년이 됐을 때는 아버지의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중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 선생이 남긴 회고록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나는 황장엽이요. 김정일이 17살 될 때 1959년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따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위 간부들이 김일성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김정일은 17살 나이답지 않게 지나치게 정치에 민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눈에 많이 띄었지요. 이제 공식 행사장으로 가야겠어. 아버지,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에? 기래. 신발 신으시라요, 아버지. 기래. 고맙구나, 야. 종일이 너도 빨리 따라오라. 예, 아버지. 먼저 나가시라요. 저는 회의 좀 하고 가가시오. 회의? 무슨 회의? 예. 수행원들이래 아버지 잘 모시는지 회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기래. 기래. 기특하구만. 자, 수행원들은 다들 모이시라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기 김정일 동지, 김일성 위원장 동지는 부축을 나이 해도 됩니다. 아직 젊으시단 말입니다. 간호사 동무, 지금 뭐라고 했시오? 내래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오?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다들 똑바로 들으시오. 지금부터 김일성 위원장 동지의 모든 행동은 나한테 보고를 하시오. 알겠소? 예. 황장엽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일은 김일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간섭했다고 전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정일은 일찍부터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적으로 승계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후계자가 누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1967년 그 유명한 갑산파 유혈 사태가 있기 전까지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동생이자 김정일의 삼촌인 김영주가 제2인자였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일학연구소 이승열 연구위원. 김정일이 후계자로 정착되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김정일이 1967년도에 그 갑산파 숙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일이 당시 조직지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특권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김정일이 그 후계자로 갈 것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이제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기본적인 후계 구도라는 것은 김영주가 일단 공식적인 후계자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김영주가 김일성의 대를 이어받게 돼 있었다. 그리고 당시 김일성의 속마음 역시 김정일이 아니었다. 김일성은 김정일 외에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인 김평일과 김영일에게 골고루 권력을 나눠줄 구상을 세우고 있었다. 황장엽 선생이 살아있을 때 비서로 일했던 손광주 씨의 정은, 김일성의 원래의 구상은 당은 정일이, 군은 평일이, 정은 영일입니다. 원래 김일성의 구상이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당과 군과 정을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첫째, 계모가 있습니다. 둘째, 삼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 격가지들을 다 쳐내고 자신의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먼저 김영주와의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뜻을 모를 리 없었다.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혼자 독점하는데 쳐내야 하는 곁가지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미 이인자의 자리에 올라있던 삼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신임을 받는 두 동생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일의 선택은 오직 혼자만, 김정일 혼자만 독재 권력을 갖기로 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어. 다 밀어버린다. 다! 김정일이 먼저 쳐내리기로 결정한 사람은 삼촌 김영주. 나이는 어리지만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던 김정일은 1967년 갑산파 사건을 이용하기로 결심한다. 갑산파 사건이라고 하면 당시 북한은 김일성 직계의 빨치산파와 국내 공산주의자 계열인 갑산공작위원회 출신의 갑산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1966년 10월 김일성은 당 대표자 회의에서 국방과 경제를 함께한다는 병진 노선을 발표하는데 갑산파가 이 노선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병진 노선을 반대한 갑산파들을 제거한 사건이 갑산파 사건인데, 갑산파들은 김일성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갑산파에 삼촌 김영주의 측근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 갑산파 사건을 대대적인 정치 문제로 몰고 간 것이다. 김정일은 갑산파 사건을 기회로 삼아 삼촌 김영주의 핵심 측근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중앙당 선전비서 김도만과 국제비서 박용국이 김영주의 좌우 양 날개였다. 김영주는 소련 모스크바 종합대학 유학생 출신이고, 김도만과 박용국 역시 소련 유학생 출신이다. 김정일은 갑산파 사건을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대형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 김일성에게 이들의 비행을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한다. 아바디, 삼촌의 사업 방식은 낡은 쑥대밭에서나 해먹던 방식이야요. 김정일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은 김영주. 그는 믿었던 형 김일성마저 김정일을 선택하는 듯한 인상을 받자
그만 병에 걸려 누워버린다. 김영주는 식물성 신경부조화증이라는 병에 걸려 1972년 주울요양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 당시 황장엽 비서가 김영주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황장엽 비서로 일했던 손광주 씨의 증언이다.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영주는 조카 김정일과의 권력 투쟁에 지쳐서 청진에 가까이 있는 주월이라는 오래된 그 온천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주월 요양소에서 김영주가 황장엽 김일성대 총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와 이 권력 투쟁이 너무나 이거는 해서 내가 좀 피곤하다,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황장엽 총장이 그 정치는 치우고 저하고 이제 뭐 철학이나 합시다, 그런 제의도 합니다. 주월 요양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정도로 김영주가 식물성 신경불화증 정도에 걸렸습니다. 김영주 스스로 조카와의 권력 투쟁이 어렵다고 시인한 것. 김정일이 김영주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김정일이 주목한 것은 김일성의 신임을 받는 친인척들과 빨치산 동료들의 지지를 받는 것. 내래 김영주를 제거했으니 이제는 내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 당의 지지를 받아야 돼. 함. 김정일이 김일성의 친인척들과 빨치산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이 김일성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화였는데, (1920년대)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 여러분, 우리 조선의 한 시인은 야긴들에도 봄은 오는 가고 뼛속 깊이 사무친 소름을 토하고 있습니다. 야긴 강토에 찾아든 봄이 그 시인에게는 오히려 원망스러웠던지 나라 잃은 소름을 참다 못해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서 가만! 그건 무슨 뜻인가? 야긴들의 한숨을 뿌리며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나는 동포들. 김정일은 갑산파를 숙초하는 과정에서 영화 예술 분야에도 갑산파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곧바로 김일성에게 과장해서 전달했고, 김일성은 1967년 9월 평양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예정에 없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게 된다. 갑산파 박금철을 소재로 만든 영화 일편 단심은 우리 공화국의 독입니다. 그런 영화는 쓸어버려야 합니다. 일편 단심 같은 영화를 다시 만든다면 가만두지 않겠시오.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오늘부터 영화 예술 분야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의 여독은 완전 청산하기요. 위원장 동지. 김정일 동지, 무슨 할 말 있어? 제가 책임지고 당의 혁명적인 예술로 영화 예술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좋소. 김정일 동지가 영화를 혁명 예술로 승화시켜 보기요. 박성동, 출발합시다. 사령관 동지, 이것 보. 어이성은 김일성의 특사라고 해서 순하게 받아들일 그런 인물이 아니오. 요샌 더 포악해졌소. 지금 중산천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우리 동무들이 학살되고 있으며 인민들까지 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고 있어. 김일성 동지, 조선혁명의 전도를 위해서 제발 모험은 말아주십시오. 영화는 김정일의 주특기였다. 김정일은 1967년 9월부터 중앙당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지도과장을 맡게 된다. 그의 나이 25살. 문화예술 지도과장은 영화예술 부문을 관장하는 동시에 출판 보도 부문도 맡았다. 당의 핵심 부문인 선전 부문을 장악하면서 김정일은 무시할 수 없는 실권자로 떠오르게 된다. 김정일은 당을 선전하는 자리에 앉자마자 김일성 우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버지를 우상으로 만들면 아버지 마음에도 들 테고 기름 내래 권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기야. 김정일은 우선 문화예술인들을 장악하기 위해 그들을 중앙당 회의실에 모아놓고 무려 한 달 동안 대사상투쟁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갑산파가 끼친 반당적 해독을 뿌리 뽑겠다면서 모두에게 자아 비판을 시켰는데 참석자들은 갑산파처럼 숙청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조선인민군 협주단 김영순 단원. 살벌했어요. 사상투쟁회를 매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어 정리를 다 했죠. 정수분자로. 제대된 사람도 있고 숙청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작가 예술인 대열에서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뒤바뀌었고 운명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 많아요. 살벌했던 사상투쟁 현장. 사상투쟁을 할 때 말을 한마디라도 실수하거나 김정일의 눈 밖에 나면 그대로 사라졌다. 숙청되는 것. 해방 이후 북한 최초의 서정 시인인 김순석의 아들 김성민 씨의 증언이다. 하나하나 죽탕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김세린 선생님 같이 시나리오 영화문학 쓰던 사람 분이 계셨는데 카프 활동 해방 전에도 이제 문학 활동을 했고 후에 북한의 영화계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20대 초반에 김종일이가 와서 누군지도 모르고 뭐 윗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칠하다 보니까 펜대를 꽂고 이제 나갔어요. 이런 분들은 김정일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한의 바닥으로 건두박질 쳐요. 확실히 김정일 자리 잡았을 때는 반역자가 돼버린다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충성의 선서 모임을 했고 김정일의 친위대 결사대가 되자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곧바로 사상투쟁에 이어 일일 당생활 총화까지 생겼다. 이런 일련의 사상투쟁을 통해 김정일은 문화예술인들까지 장악하게 된다. 당시 김정일은 채찍과 당근을 적당히 쓸 줄 알았는데 통제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 다시 조선인민군 협주단 김영순 단원의 증언. 대우야 뭐 배우들은 다 우리 협주단이야 고급 공간 노르마 탔지 않아요. 지금은 독립체산제가 됐지만 우리 정말 공연할 때랑 정말 최고급 간식 카스테라 그 다음에는 심포 콤비나트에서 생산하는 최고 통조림 오징어 무슨 이런 정말 멋있는 통조림만 먹었어요. 예술 부문에 배려가 많았죠. 김정일은 배우들에게 당근을 주는 동시에 영화 촬영소를 현대화했고 소련과 서구에서 현대적인 영화 제작 설비를 들여왔다. 예술인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해 주었다. 문화예술인들을 당원으로 만들어줬고 이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 전용 상점도 내주었다. 출퇴근용 버스도 제공해줬고 각종 선물도 안겨주었다. 당근 정책은 그대로 먹혀들었다. 김정일의 인기는 높아졌고 문화예술인들은 김정일을 향해 지도자 동지라 불렀다. 김정일이 조금씩 독재자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